안녕하세요. 최수민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요. 바이브 코딩을 잘하려면 어떤 개발 지식이 필요할까입니다. 먼저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 바이브 코딩 과외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과외를 하다 보면 AI나 개발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도 대충만 프롬프트에도 나오는 결과물의 퀄리티가 요즘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한 2주에서 3주만 배워도 흔히 보이는 웹브라우저로 하는 3D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는 누구나 쉽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롬프팅만 잘하면은 개발 지식 없어도 누구나 지시하는 것만으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과외를 좀 더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학생분들이 만들고 싶은 게 점점 복잡해지다 보니까 일정 수준부터는 개발 지식을 반드시 공부해야만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유지 보수가 절대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무리 AI에게 개발을 의존하고 바이브 코딩을 열심히 하더라도 단계별로 배워야만 하는 개발 지식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어떤 시점에 어떤 공부가 필요했었는가를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마주한 벽은 인프라였어요. 학생분들이 한 4주차쯤 되니까 슬슬 조금씩 더 복잡한 기능들을 만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미지 업로드라던가 자동화 같은 기능이요. 이런 기능을 구현하려면 원래 쓰고 있던 스파베이스나 버셀 같은 인프라로는 안 되고요. 추가적인 인프라를 구성해야 돼요. 예를 들면 SS 스토리지, 캐싱, 서버 호스팅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런 서비스들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도입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인프라 개념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략 이런 질문들을 답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돼요. 왜 이미지는 데이터베이스에 넣지 않는 걸까? 왜 스케줄링은 서버 호스팅이 필요할까? 왜 Next.js로 풀스택을 만들면 버셀만으로 배포가 가능할까? 나는 언제 버셀 말고 다른 인프라를 도입해야 하는 걸까? 아와 같은 개념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이해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프라적 결정은 한번 내리고 나면 되돌리기가 되게 번거롭기 때문이에요. 인프라는 보통 사람이 회원가입하고 손으로 설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비용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AI한테 막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는 이해도를 갖추고 결정할 수 있는 안목이 최소한은 있어야 됩니다. 코드에 버그가 생길 때와는 다르게 인프라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수습하기가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리고 큰 사고가 발생하는 걸 막아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막아야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구성을 이해하는 건 내 서비스를 큰 그림 수준에서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가 바이브 코딩으로 개발한 서비스가 코드가 어떻게 작성되고 배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데요. 그건 인프라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최소한 클라이언트라는 게 무엇이고 서버라는 게 무엇인지 또 각각이 어느 구조로 소통하고 있는지 정도는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무언가 수정하고 싶거나 아니면 버그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어렴풋이라도 진단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안 되면 AI와 함께 시행착오를 훨씬 많이 하게 됩니다. AI의 답변을 검토할 수도 없고요. 물론 이런 개념들을 익히는 것이 개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분량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평생 쓸 노하우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라는 벽을 넘으면 웬만한 토이 프로젝트 수준은 문제없이 개발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벽은 바로 기획 및 디자인입니다. 한 6주차쯤 되면 슬슬 이제 구현에는 문제가 거의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기획이나 디자인이 어설픈 곳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서비스는 내가 쓰기도 불편하고 어렵게 모은 유저들도 금방 이탈하게 돼요. 이때부터 좋은 UX를 설계하는 능력이 필요해집니다. 내 서비스에 접속한 사용자가 이 제품을 경험할 플로우를 설계하고 이걸 최대한 직관적이게 최적화하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UX를 보는 사람들의 눈이 높아졌어요. 평소에 쓰는 서비스가 토스나 당근마켓 같이 되게 좋은 디자인만 쓰고 있다 보니까 다들 기준이 상향 평준화돼서 어설픈 디자인의 서비스는 아예 써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만든 서비스를 나 외의 사용자에게 제공할 생각이라면 좋은 UX 설계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에요. 나 혼자 쓸 거여도 갖추고 있으면 매우 좋고요. 아무튼 이렇게 좋은 디자인과 UX를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UX 작업은 아쉽게도 AI한테 위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고려해야 할 정보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되고, 사용자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되고, 또 사용자 관점에서 어느 부분을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단어로 문제를 떠올리는지,
어디를 불편하게 느끼는지 이런 수많은 요소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런 여러 맥락을 고려하는 맥락집약적인 작업은 AI한테 위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내가 직접 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요즘 개발자를 대체한다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기획자나 디자이너를 대체한 사례는 거의 안 보이죠.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이라서 그래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기획 및 설계 영역을 마스터하려면 다양한 것들을 공부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유저 페르소나, 유저 스토리, 유저 전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PRD나 IA 같은 문서화 기법도 배우고요. 내 생각 자체를 구조화하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종합적으로 IT 기획자의 뇌를 탑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할 게 많죠. 그래도 이 벽을 넘으면 웬만한 건 다 만들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작은 조직에 대한 AX 프로젝트까지도 해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온 학생분들이 다음으로 마주치게 되는 벽은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제가 가르친 분들은 한 8주차쯤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슬슬 만든 페이지나 기능들이 데이터 싱크가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 A 화면에서 수정한 내용이 B 화면에는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오류는 조용히 발생해서 찾아내기도 어려워요. 사실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할 때 정의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불필요한 테이블을 너무 많이 정의했거나 중복으로 정보가 저장되고 있거나 아니면 데이터 간의 관계 설정이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데이터를 일관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정리되지 않은 방에서 물건을 찾거나 아니면 새로운 물건을 갖다 놓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들은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데이터가 안 맞는 서비스를 유저가 신뢰할 수 없겠죠. 또 데이터 작업은 정말 위험한 게 데이터를 관리하다가 예전 데이터를 날린다던가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쯤부터 왜 개발자들이 데이터베이스 건드리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고 번거로워하는지 알게 됩니다. 되게 까다롭고 조치하기 어렵거든요. 아무튼 데이터베이스 오류는 이렇게 보통 엄청 치명적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아주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이론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것들을 배워야 돼요. 대표적으로 정규화 기법, 인덱싱의 개념 및 필요성,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꽤 높아요. 저는 컴퓨터공학과 다니면서 한 대학교 2학년쯤에 전공 수업으로 배웠습니다. 물론 제가 배운 그 내용들을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바이브 코딩 관점에서 필요한 것만 핵심만 공부하면 돼서 분량은 훨씬 적습니다. 그래도 초보자분들은 개념 자체가 생소해서 이해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시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벽을 넘고 나면 이제 개발에서 치명적인 오류는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SaaS 서비스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돼요. 이쯤 되면 어디 가서 자랑하기엔 굉장히 충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후에도 계속 바이브 코딩을 하다 보면 마지막 벽에 부딪히게 돼요. 바로 코드베이스 리팩토링입니다. 제 학생분들은 한 10주차쯤부터 경험하셨는데요. 이쯤 되면 슬슬 중복 코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게 돼요. 소위 말하는 코드베이스가 꼬인 상황입니다. 인프라나 데이터베이스를 주의 깊게 관리하고 있어도 코드 자체가 꼬이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보통 이런 상황은 같은 비즈니스 로직이 여러 곳에 각각 작성되어 있어서 발생합니다. 같은 정책이 고객용 서비스랑 어드민 두 곳에 각각 다른 함수로 저장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코드베이스의 중복으로 정의된 함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지보수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무언가 수정하고 싶을 때 이 중복 코드들 중에서 하나라도 빠뜨리고 수정하지 않으면 바로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번 이런 중복 코드를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개발하는 게 무작정 정답인 것은 아니에요. 성급하게 공통화를 하는 것보다 적당히 중복 코드를 냅두면서 개발하는 것이 좋을 때도 많습니다. 이걸 기술 부채 관리라고 하는데요. 너무 심각해지지 않는 수준에서 부채를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발자가 하고 있는 일이고 수준이 올라가면 바이브 코더 분들도 이런 감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깔끔한 코드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뒷받침되면서 개발하면서 계속 코드가 어느 수준으로 더러워지는지 지금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한 줄 한 줄 이해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전반적인 코드의 흐름과 현황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개발자적 시각을 갖기 위해서 배워야 할 대표적인 개념들을 소개하자면 모노레포 AOP,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함수형 프로그래밍,
클린 코드와 같은 다양한 개념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외에도 공부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단기간에 마스터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목표예요. 계속 공부하고 개발 경험을 쌓으면서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엔지니어링 취향을 다져가는 거예요. 9년 차 개발자인 저도 아직 공부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2단계까지 오면 그냥 개발자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하는 모든 걸 만들 수 있게 되어요. 참고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분 중에 영어 학원을 운영 중인 원장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학생들한테 제공할 목적으로 영어 회화용 GTA를 만들고 계세요. 저도 해봤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이분은 코딩이나 AI에 대한 배경 지식은 아예 없으셨어요. 이런 분들도 10주 만에 개발 지식을 갖추고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니까 이제 AI를 통해서 무언가 만드는 데는 한계가 없구나. 이런 걸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이 내용들을 열심히 배우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개발자 바이브 코딩 로드맵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기본에 충실해서 공부하시는 게 바이브 코딩을 잘하게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열심히 공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전부 소개해드렸어요. 더 궁금한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